그래서 지난 17일 미국 연준은 9개월 만에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인데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은 연준에서 지난 9월 얼마 전 FOMC 회의 때 작년 12월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이제 또 25bp 인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점점 준비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는 사실 유동성, 리퀴디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돈이 그만큼 풀리면 풀릴수록 뭐 주식에도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암호화폐 쪽으로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포텐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연말 이제 두 차례의 FOMC 회의가 더 남았거든요. 10월 말 정도에 한 번 있고 또 연말에 12월에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때 뭐 한두 차례 정도 또 금리 인하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4분기 자체를 시기열을 길게 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남은 2025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꾸준하게 기업들, 기관들이 모아가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가격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좀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패닉셀을 하거나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는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코인 시장 하나의 국한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현물 ETF가 뚫렸잖아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이제 앞으로 뭐 솔라나 XRP와 같은 메이저 코인들 현물 ETF가 또 뚫리게 될 텐데 이제는 거시경제 이슈와도 병렬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에 대한 경기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비즈니스 사이클로 견줄 수 있는 ISM이라고 하죠. 이 PMI 지수라고도 불리우는데 꾸준하게 지금까지는 50 미만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얼굴을 들어 올리면서 50 이상으로 가는, 즉 버블의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등등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꾸준히 M2 통화량 지표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 영역대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주실 수가 있겠죠. 주식이라든지 실물 금도 굉장히 잘 가고 유동성 지표도 지금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지표 숫자로 한번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캐파는 현저히 작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과 좀 견주어 보더라도 미국 나스닥을 포함한 총 주식시장 전체 캐파는 한 6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4조 달러가 아직 채 안 되거든요. 무려 15배 이상의 차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유대계 금융 엘리트 세력이라고 하는 그 거대 기관 자금으로 펌핑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빼는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도 물론 따라가야 되는 게 과거의 사이클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월가의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저히 이 마켓 캐파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좀 누르는 과정, OTC로 뒤로는 매집을 하더라도 겉에서 개인들한테 보여지는 이 가격 형상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과 좋은 사이클이 맞물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일단 무엇보다도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또 KBW가 열렸을 때 백악관의 고위 인사진들이 올해 안까지 그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가 꾸준하게 준비되어지고 DTCC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 예탁기관에 이제 상장 티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뭔가 뒤에서는 기관 유입이 더 공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익스포저 돼서 노출이 돼서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이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8월 최고점 이후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횡보가 앞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사실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제 오르고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 마크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개 개인 투자자로서 사실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투자하는 자산 클래스, 암호화폐에 대한 펀더멘탈, 내재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기관이 끌어올리는 자금으로 그런 순환매 사이클이 올 때까지 좀 천천히 인내하는 것이 1차적으로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그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한 내공을 쌓고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수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450개 정도 되는데 기업과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는 그 물량 자체가 공급량은 월등히 뛰어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결국에는 공급 쇼크,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보여질 정도로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그 이외에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에이다, 도지코인까지도 많은 DAT 기업이 생겨나고 있어요. DAT라고 하는 건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라고 해서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모아가고 비축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많은 나스닥 상장사에서 그렇게 매집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량이 제한된 메이저 알트코인들 역시 저는 비트가 상승한 이후에 자금이 돌면서 역사적인 알트 시즌이 다시 한번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늘 버블의 끝지점에는 개인들의 탑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의 관심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오히려 매집할 수 있는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기회의 순간으로 포착을 하면서 우리가 좀 천천히 바이 더 딥 전략을 써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가상자산이 점점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네이버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자회사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도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활성화가 돼서 시가총액 3천억 달러가 넘어갔지만 각국을 대표하는 그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있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CBDC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 주신 것처럼 네이버라는 굉장히 굵직한 회사가 이제 업비트를 사들이는 뭔가 자회사로 편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컨소시엄 형태로서 조금 더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당국 쪽에서는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민간 회사에서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통화 주권에 위협이 올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서버 보안상 문제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BIS와 함께 프로젝트 한강을 꾸준하게 만들어가면서 CBDC를 또 뒷단에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유로화 기반, 엔화 기반, 원화 기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결국에 IMF에서 권장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불가피한 그 시점, 거기서 권장하는 시기가 2028년 정도거든요. 2028년까지는 이 중앙은행이 개입한 법정 통화에 대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화폐에 대한 분권화 시대가 올 것이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의 이종 체인 그리고 이종 화폐가 결제되는 그런 시대에 옴으로써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리플 빅뱅 그 XRP의 브릿지 통화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청사진을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더리움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의 전망 또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각 섹터를 담당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인터넷, 하나의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앱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D앱이라고 하죠. Decentralized Application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그 디지털 캐시 시스템, 피어투피어를 통해서 사람 대 사람이 중개기간 없이 돈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 사실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제로 활용되기에는 너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리플 XRP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이 플랫폼 역할이라면 XRP는 결제의 영역에서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스위프트의 대체제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온라인 금으로서 이제 실물
실물금을 대체할 수 있는 포지셔닝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영역을 대표하는 이런 암호화폐들에 우리가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리고 뭐 이더리움 재단이나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 월가의 자본들과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 시장이 왔을 때는 이더리움이 구현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 그 위에서 결제단에서 있는 뭐 XRP나 스텔라루멘과 같은 이런 코인들도 매우 중요한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준비하면서 한 달, 두 달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비전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또한 이 스마트 컨트롤의 대장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얼 라이즈라든지 컨센시스, 이더리움 기업연합, 이미 그 뒷단에는 JP모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니모카 브랜즈, 그리고 싱가포르의 통화청의 자금 등등 많은 유대계 자본 금융의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더리움 역시 저는 전망을 매우 밝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곧 불장 온다, 또 이미 불장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알트코인 불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저 또한 투자를 하면서 저의 수익률도 당연히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좀 객관적인 온체인 지표를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역사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온체인 지표를 바라볼 때는 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MVRV 지스코어만 미뤄보더라도 이제 이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아직까지는 좀 물론 많이 올랐지만서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그 지표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의 더 펌핑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아직까지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정도만 좀 상승을 했지 나머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많이 못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완연한 순환매 사이클을 만들지 않으면서 개미 털기 장세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관과 개인의 손바꿈 과정이 좀 길어지는 과정에 있고, 여기서 정말 인내하고 내가 지금 투자한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아마 이 결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불장 사이클과 현재 불장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과거의 불장 같은 경우는 좀 단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라지캡 오르고 미들캡 오르고 스몰캡, 밈코인 섹터까지 쭉 오르는 그런 어떤 순차적인 순환매 사이클이 쫙 왔었다면, 지금 현재는 월가의 자금이 들어왔고 그 마켓 메이커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롱 물량, 숏 물량 자체를 청산할 수 있는 완전히 그 풀 자체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캐파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초기 시장이고 이제 막 제도권이 편입되려고 하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끌어올리는 시간까지는 좀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난이도가 굉장히 상향 조절된 만큼 우리가 꾸준하게 본인만의 내공을 쌓는 게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저는 알트 시즌이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인간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업비트, 빗썸, 앱순위만 보더라도 굉장히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만큼 김프 자체도 1% 미만으로 껴있으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버블의 장세, 완연한 알트 시즌이 불어오게 되면 이 인간 지표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정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광란의 파티의 장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2025년 마지막까지는 좀 인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장이 올 때 눈여겨봐야 할 코인이 있다면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암호화폐 종류가 워낙 많죠. 뭐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만 해도 10,000개가 넘어가고, 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코인까지 총 망라하게 됐을 때는 10만 개가 넘는다라는 그런 집계까지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코인들은 사실 정말 한정적입니다. 그 섹터를 대표하는 코인들을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고, 미국 기반의 코인들은 저는 굉장히 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그 중에서도 현물 ETF가 될 확률이 높은 코인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비트 이더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솔라나라든지 XRP, 라이트코인, 뭐 헤데라, 아발란체, 폴카닷 여러 가지 코인들이 이제 또 ETF가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데드라인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좀 좋은 어떤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천천히 DCA 전략으로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코인이 앞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코인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장훈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적절한 코인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이나 금, 뭐 주식에 대비해서는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경향이 있다라고도 또 바라보시잖아요.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캐파가 워낙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동반이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주식과 다르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좀 이런 코인 투자와는 맞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돈을 투자하시는 거다 보니 본인이 투자 환경 자체, 본인의 재정 상황 자체가 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 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잠을 좀 못 잘 정도로 이 가격 변동성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또 그런 분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시장 캐파가 워낙 커질 거는 저는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기에 천천히 모아가는 방향으로 좀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뭐 1,0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 자체가 뭐 대략 100일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뭐 4분기 온전히 남았고 9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럼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고 뭐 절반씩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10만 원씩 100일에 나눠서 넣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넣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천천히 모아가고 있는데 이 코인의 비전이 뭐지? 이 코인에 나중에 어디에 쓰일 것이지?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확신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마 또 이런 DCA 전략, 이 분할 매수 전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갑자기 좀 가격이 떨어지면 뭔가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사지 말고 내일 살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오늘 가격이 좀 오르게 되면 뭔가 내일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오늘 10만 원씩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한 50만 원씩 그냥 사버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인간의 속성이고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정말 우리가 공부하듯이 공부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이 투자도 꾸준하게 본인이 DCA를 하면서 그 내공과 확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저는 결국에 이 수익률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절대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인데 기회가 어떻게 보면 더 숨어있는 시장이기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셔서 이 시장에 진입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대신 좀 이렇게 분산화를 하시면서 DCA 전략으로 천천히 그리고 시가총액은 높은 비트, 이더, 리플과 같은 이런 코인들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비트코인 하락으로 리플의 가격 또한 덩달아 내리고 있는데요. 리플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XRP뿐만 아니라 아직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많이 좀 눌려져 있고 저평가가 돼 있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과 함께 덩달아 올 수 있는 순환매 사이클의 그 역사적 패턴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XRP 역시 하반기 전망 굉장히 좋게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반기 XRP의 가장 큰 이슈는 10월 ETF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XRP ETF 현황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XRP 현물 ETF에 대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좋은 발언을 또 해줬었죠. 시간 문제다라는 말을 했었고 또한 백악관의 준비 자산에 XRP가 충분히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이런 힌트거리를 제공해 줬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PD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0월 중하순서부터 11월 때까지 XRP 현물 ETF의 파이널 데드라인, 그 SEC의 결정 기한이 이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높은 확률로 한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블랙록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현물 ETF를 신청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1월 4일에서 5일 정도는 미국 뉴욕에서 스웰이라고 하는 연례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나스닥의 회장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임원 이 맥스웰 스탠이라는 사람이 또 연사로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즉슨 리플과 블랙록 간의 어떤 유착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블랙록이 뒷배로 있는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미 국채 토큰화 상품이죠. OUSG 역시 리플 원장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비들 펀드 그 시크릿타이즈와 함께 최근에 RLUSD와 함께 이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 갈 것이다. 리플 원장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오피셜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블랙록의 XRP 현물 ETF의 신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며 우리가 올해 4분기까지 올해 연말까지 좀 여유롭게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본다면 XRP 역시 좋은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보관 지갑에서 XRP 보유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블랙록이 기관 고객에게 XRP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기관들이 바라보는 XRP의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코인베이스에서 막대한 양이 있었다가 어떤 콜드 월렛으로 확 물량 자체가 이동됐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사 자체, 그 이동 자체를 기관의 매집 현황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매집 현황이 ETF를 준비하는 그들끼리의 매집일 수도 있고 혹은 디파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긁어간 걸 수도 있고요. 또한 RLUSD를 확장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예치해 놓을 수 있는 자금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XRP 코인의 유틸리티가 커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 점점 잣대로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최근에 도플러 파이낸스라든지 플레어 네트워크 그리고 엑셀라 네트워크와 함께 만들어진 MXRP 수익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RLUSD 자체가 전통금융과 융합되는 형태로 디파이 생태계가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또한 올해 중반부를 기준으로 해서 리플사는 퍼미션드 덱스 자체를 도입하면서 기관들이 이제 AML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와 KYC 고객 확인 제도를 완전히 투명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 자체를 시행했다 보니까 이 기관의 채택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의 일환으로 플랭클린 템플턴과 싱가포르의 대형은행 DBS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 원장과 RLUSD를 통해서 또 토크나 대출과 레포 시장의 연결고리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정말 기득권 은행 기관, 금융회사에서 XRP를 매집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로서 또 마련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이동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리플 XRP의 공급량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블랙록에서 정말 정통적인 현물 ETF가 뚫리게 되면 지금까지는 현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품들 옵션이나 이런 선물 상품들이 상장된 거지만 현물 ETF가 뚫리게 되면 지금 비트이더처럼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비트와이즈와 같은 그런 대형 기득권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을 직접적으로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공급 쇼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이잖아요. 리플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리플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시키면서 미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USDT라든지 USDC와 같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 쪽에서 꾸준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니어스 액트라는 말과 같이 천재 행동 법안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같은데요. 리플 원장도 이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채택이 되고 있다는 걸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USDC,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이런 메인넷에도 올라가지만 리플 원장에도 주주가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XRP의 유틸리티가 커지고 있고 또 리플사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직접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죠. 이것은 또 NYDFS라고 하는 뉴욕 금융 서비스청에 이미 인가를 받았고 또 최근에 리플사는 은행의 행보를 가기 위해서 통화감독청이라고 불리는 OCC에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은행 인가 신청까지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리플사는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사상 최초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뉴욕 주정부 단위의 승인을 받은 RLUSD가 이제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뚫리게 된다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그 준비금 자체를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보관을 하고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와 페드나우 서비스의 리플 USD, RLUSD가 활용되면서 그 백엔드에서는 XRP가 완전한 유틸리티로 작용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이 리플사의 사업 영역과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리플이 스위프트가 처리하는 연간 결제 규모 14%만 점유해도 리플의 가격은 단숨에 $900 이상으로 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네, 그 올해 싱가포르에서 에이펙 2025 행사가 열렸었죠. 그때 당시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방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XRP를 통해서 스위프트의 약 14%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숫자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AI로 돌려봤을 때 정말로 맥시멈 $1000까지도 그런 가격 방향성이 나오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대략 $300에서 $500 사이 정도로 이제 계산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라고 해도 지금의 대략 100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하든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든 5년 정도 같이 투자를 했을 때 약 100배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자산 클래스는 저는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XRP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밈코인 이런 가벼운 코인이 아니라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고 현물 ETF를 바라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기회로 포착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스위프트 자체가 지금 현재 하루 기준 약 5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연간으로 봤을 때 중복 거래를 빼면 한 160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캐파이기 때문에 리플사가 지금 비전으로 하는 가치의 인터넷, 이 스위프트망 자체를 리플레이스먼트 하겠다,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봤을 때는 앞으로 XRP의 효용 가치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좀 에비던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리플의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XRP 호재거리들은 무엇보다도 전통 금융권에서 리플렛을 채택해가지고 그들끼리의 있던 결제 솔루션 자체에 XRP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 더 나아가서 노스트로 보스트로라고 하죠. 정말 그 결제단 자체가 지금 프리펀딩 개념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에 처해 있는데 이거 자체를 XRP로 활용하면 그 2경, 3경원이 넘어가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트리거 포인트가 아마 XRP에 있어서는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 리플사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사업, 커스터디 사업, CBDC 사업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하는 국경 간 결제 시장, 이 스위프트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채택이 돼서 정말 유틸리티가 커질 수 있는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현물 ETF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제 스위프트 자체에서 이 토큰화 결제에 대한 통합을 과거부터 실험해 왔고 이제 올해 11월 22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표준이죠. ISO 20022 이 메시징 표준 자체를 완전히 마이그레이션을 끝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스위프트와 공존하고 있는 리플 네트워크에 대한 효용 가치는 더더욱 올라가서 그 백엔드에서는 XRP가 활용될 수 있는 토대, 저는 충분히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사는 CBDC가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CBDC 발행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이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CBDC 플랫폼은 정말 감히 말씀드려서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사는 2년 전서부터 리플 원장,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CBDC 플랫폼을 만들었고 각국 약 30개가 넘어가는 정부 기관, 중앙은행들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탄이라든지 팔라우, 몬테네그로, 조지아, 홍콩 등등 각국을 대표하는 중앙은행들과 이미 이 CBDC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놨다라고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CBDC 담당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리플의 임원이죠. 제임스 월러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부터 리플과 SEC가 소송으로부터 눌려 있었지만 우리가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걸림돌이 없었다라는 이런 팩트상을 말하거든요. 사실상 그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리플 회사 자체는 단순한 하나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왜 그들이 아이비리그와 손을 잡으며 유브리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세계경제포럼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는지 과거 42대 재무장관인 로사리오스가 어떻게 리플사에 합류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만 몇 가지 보더라도 리플사의 위력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하원에서는 지금 통과가 돼 있죠. 안티 CBDC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라는 식으로 표심을 휘어잡고 있는데 그 안티 CBDC 법안을 하나씩 좀 뜯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오픈 퍼미션리스 프라이빗 구조에 대한 이 플랫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즉 다시 말해 겉으로는 안티 CBDC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면서 CBDC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그들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출범해 왔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외 조항을 뜯어봤을 때 민간 회사에서 만들어낸 오픈 퍼미션리스 프라이빗 개념의 그런 플랫폼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한마디로 연준 자체적으로는 개발하거나 만들 수는 없겠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잘 개발된 플랫폼은 차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지금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미뤄보더라도 저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역시 완전히 정부에서 인정하는 디지털 달러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 형태로서 CBDC가 만들어지면서 리플 원장의 플랫폼이 활용되고 XRP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중립적인 브릿지 통화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워낙 긴 시간 동안 파일럿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약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또 IMF, BIS와도 꾸준히 안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CBDC 세상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리플이 수수료로 소각되는 물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사용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리플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모든 자산 클래스가 그럴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 됐든 실물 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결국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즉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공급량은 제한적이니까요. XRP 같은 경우에 총 발행량 자체 토크노믹스를 바라보게 되면 1000억 개로 다 발행이 돼서 나온 그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XRP에 대해서 중앙화된 성격을 띄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온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중립적인 어떤 성격을 띈 하나의 브릿지 통화로 설계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각량을 봤을 때는 현저히 좀 수량이 작아요. 한 1,4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퍼센테이지화하면 0.0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리플의 CEO 임원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한 가치의 인터넷의 목표를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리플 XRP 1000억 개가 턱없이 부족한 수량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경 간 결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자 결제라고 하는 마이크로 단위의 결제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설계부터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하위 단위죠. 드랍 단위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면밀하게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XRP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량도 객관적인 수치로는 매우 미비한 수준은 맞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화폐의 분권화 시대가 와서 CBDC, 암호화폐, 여러 가지 토큰화된 자산들로 결제가 되는 시대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XRP가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빠르게 소각되면서 가치 또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는 그런 암호화폐, 디지털 에셋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가상 자산의 등폭락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리플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리플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항상 XRP 투자할 때는 반드시 공부를 좀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그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되고, 무엇보다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누가 좋다 그래서 나도 등 떠밀려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확신한 이후에 천천히 DCA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들듯이 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사는 것보다는 뭐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논문이나 코빗 리서치 센터의 그런 자료를 미루어 보더라도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그 DCA 주기가, 분할 매수하는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 결과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10,000원씩, 하루에 20,000원씩 천천히 그냥 XRP를 사고 있어요. 뭐 그래봤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정도 우리가 적금 내는 금액이랑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XRP를 내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 투자해야 되겠다 싶다라고 하면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로 공부를 먼저 하시고 확신이 좀 들게 됐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XRP에 대한 긴 소송 약 5년 정도의 법적 공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에 앞으로도 XRP 투자가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트 이더와 함께 좀 포트폴리오를 병행해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고, 보관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당연히 보관을 해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XRP에 대한 공부는 무엇보다도 퍼드 기사가 워낙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코인이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